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르는 제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하고 있었죠. 어머님, 이 서류에만 도장 찍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어머님 모든 걸 다 책임질게요. 병원비, 생활비, 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녹음해둬야겠다고요. 며느리의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류 제목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였습니다. 제 집 명의를 아들 부부한테 넘기는 서류였죠. 편하게 해준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달 용돈도 드리고 아프시면 바로 병원 모시고 집 관리도 저희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3년간 명절 때도 한 번 제대로 찾아온 적 없는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제 나이 73입니다. 남편 박종수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해도 제 집에서 제 방식대로 사는 게 편했어요. 이 집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25평 아파트예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30년 전에 장만한 곳이죠. 요즘 시세로는 6억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라서 값이 많이 올랐다더군요. 수진아,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니? 제가 물었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신경을 못 썼잖아. 이제라도 제대로 모시려고 그래. 민수는 제 외아들이에요. 올해 45인데 대기업에 다니고 있죠. 수진이와 결혼한 지는 15년 됐습니다.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결혼 초반에는 자주 찾아왔는데 애 낳고 나서부터는 뜸해졌죠. 민수야, 너희 뭔가 힘든 일 있니? 솔직히 말해봐. 제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수진이가 황급히 말했죠.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거 아니고요. 진심으로 어머님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사람들 표정 읽는 법을 배웠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 얼굴은 금방 티가 나죠. 그래, 알았어. 근데 서류는 좀 천천히 볼게. 변호사한테도 상담받아보고. 제 말에 수진이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서류고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해를 끼칠 리가 있겠어요?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뭔가 수상했어요. 아니야. 진명에 바꾸는 건데 신중해야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가 저를 설득하려 했죠. 엄마, 우리 가족인데 뭐가 걱정이야.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건데. 민수야,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결국 두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닫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위기를 넘긴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바로 휴대폰 녹음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죠. 왜 갑자기 집 명의를 넘기라는 걸까?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옆집 박미숙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 씨는 저보다 5살 어리지만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며 친하게 지낸 사이예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더 자주 만나게 됐죠. 미숙아, 나 좀 상의할 게 있는데 지금 시간 괜찮아?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게. 우리 집으로 와줄래? 30분 후 미숙 씨가 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았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지?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줬어요. 녹음 파일도 들려줬죠. 미숙 씨는 듣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언니, 이거 완전히 수상한데? 갑자기 집 명의 넘기라고?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뭘 노리는 건지 모르겠어. 미숙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절대 서류에 도장 찍으면 안 돼. 한 번 명의 넘기면 끝이야. 다시 돌려받기 정말 어려워.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집 명의를 넘기지 않기로요. 이 집은 남편이 남긴 유산이자 제 마지막 안식처니까요. 미수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봐. 그리고 애들이 왜 갑자기 이러는지 알아봐야 해. 미숙 씨의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그날 바로 법률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상담 약속을 잡았죠. 그 후로 며칠간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하는데 이번엔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했죠. 태풍 전 고요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일주일 후 다시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서류건 생각해봤어? 아직 변호사 상담 안 받았어. 다음 주에 받기로 했거든.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 그렇게 의심을 해? 우리가 엄마한테 해를 끼칠 사람들이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신중한 거야. 진명에 바꾸는 건데 당연히 알아봐야지.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휴, 알았어. 그럼 변호사 상담받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결혼 전에는 효자였는데 며느리 만나고 나서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저를 먼저 챙겼는데 이제는 아내 말만 듣는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이 됐어요. 법률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50대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아줬죠.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가져온 서류와 녹음 파일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예요. 쉽게 말하면 집 명의를 완전히 넘기는 거죠. 그럼 제가 도장 찍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완전히 아들 부부 소유가 됩니다. 법적으로 어르신은 아무 권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에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럼 저를 내쫓을 수도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집주인이 아들 부부가 되니까요. 물론 도의적으로는 문제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죠.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만약 그날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면 저는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서류에 도장 찍지 마세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 잘 보관하시고요. 혹시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저를 길거리로 내몰려고 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숙아, 변호사 상담 받았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대. 그래서 뭐래? 절대 도장 찍지 말래. 명에 넘기면 저를 내쫓을 수도 있대. 미숙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나쁜 것들,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도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변호사 상담 받으셨다면서요? 그래서 결정하셨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수진아, 나 그 서류에 도장 안 찍을 거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수진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건 없어. 근데 집 명의는 못 넘겨줘. 어머님, 저희 믿으셔야죠. 가족인데. 가족이라도 안 돼.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수진이가 냉소를 흘렸어요. 에이, 어머님도 참. 그럼 나중에 후회하셔도 몰라요.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후회는 너네가 하게 될 거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확고했어요. 절대 집을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화를 끊고 며칠 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들 부부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불안했죠. 뭔가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었더니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옆에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계산된 느낌이었죠. 수진아, 저분은 누구니? 아, 여기는 부동산 중개사님이세요. 잠깐 집 좀 보러 오셨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부동산 중개사라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집 팔겠다고 했어? 수진이가 당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깜빡하셨나 봐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머님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사시기 힘드시니까 작은 원룸으로 옮기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었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죠. 나 그런 소리 들은 적 없어. 나가. 당장 나가. 부동산 중개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황급히 그 사람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왔죠. 어머님,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수진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거였습니다. 수진아, 나 멀쩡해. 치매 아니야. 어머님,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같은 말 반복하시고 약속도 자주 잊으시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일부러 저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는 거였죠. 당장 나가. 다신 오지 마. 수진이가 문간에서 돌아서며 말했어요. 어머님, 나중에 정신과 진료라도 받아보세요. 가족들이 다 걱정하니까요. 문을 쾅 닫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까지 하다니요. 저는 바로 미숙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큰일 났어. 수진이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 미숙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저는 방금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미숙 씨가 분개했죠. 언니, 이건 정말 심각한데? 치매로 몰면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어. 어떻게 문제돼?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거든. 그럼 언니 재산을 아들이 관리하게 돼.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게 수진이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죠. 미숙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병원 가서 정신 감정 받아. 치매 아니라는 진단서 받아놔야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어. 그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기억력 테스트, MRI 촬영,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정상이세요. 치매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또래 평균보다 인지 능력이 좋으신 편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진단서를 받아서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 무기가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분명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옛날 친구들한테 수소문을 시작했어요. 혹시 민수 부부 주변에서 무슨 소문 들은 거 없냐고요. 며칠 후 고등학교 동창 정수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내 며느리 친정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수진이 아버지가 사업 실패했대. 빚이 엄청 많다던데?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수진이 친정에 돈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제 집을 노린 거였습니다. 6억짜리 아파트면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요. 빚이 얼마나 많은데? 3억이 넘는다던데? 정확한 건 모르겠고 3억이라니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왜 제 책임이 돼야 하나요? 사돈의 빚을 제가 왜 갚아야 합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미숙 씨한테도 알려줬어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했구나. 언니, 절대 넘어가면 안 돼. 한번 물리면 끝도 없이 뜯어먹으려고 할 거야. 다음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직접 만나서 할게.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줄래? 아들 집에 가는 게 꺼려졌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날 저녁 아들 집에 갔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또 서류가 놓여 있었죠. 엄마 앉아. 민수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정말 힘들어요. 무슨 일인데?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장인 어른이 사업 실패하셔서 빚이 많아. 3억 5천이야. 역시 제 추측이 맞았어요. 하지만 놀란 척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도와줘? 민수가 서류를 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으로 담보대출 받으면 돼. 그럼 장인 어른 빚을 갚을 수 있어.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돈 빚을 갚으라는 거였죠. 민수야, 그건 안 돼. 왜 안 돼? 엄마는 그 집에서 계속 사실 거잖아. 대출만 받는 건데. 대출 받으면 갚아야지. 누가 갚는데? 민수가 대답했어요. 저희가 갚을게요. 매달 이자라도 저희가 낼게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3억 5천 대출이면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넘을 겁니다. 민수 부부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안 돼. 내 집은 담보로 못 잡아.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가 빚 못 갚으면 집까지 날아가요. 그건 너네 친정 문제잖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가족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기적이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굴복할 수 없었죠. 민수야, 나도 노후 준비해야 해.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야. 함부로 담보 잡을 수 없어. 수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유산은 무슨, 어차피 나중에 민수 거 될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본심이 나왔네요. 수진이는 제 집을 이미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수진이가 흥분해서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 그 큰 집에서 사시는 것도 아깝잖아요. 저희가 쓰는 게 낫죠. 어차피 나중엔 저희 거니까요. 민수가 수진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간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현관으로 향하는데 수진이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어머님, 저희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완전히 변했어요. 며느리한테 홀려서 저한테 이렇게 대하네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민수가 감히 아버지 앞에서는 이러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날 밤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민수한테서 문자가 수십 통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엄마,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엄마, 제발 도와줘. 정말 급해.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숙 씨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아까 동네에서 수진이를 봤는데 이 동네 부동산들 다 돌아다니더라. 언니 집 시세 알아보고 다니는 것 같던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진이가 제 허락도 없이 집을 팔려고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미수가, 그게 가능해? 내 허락 없이 집을 팔 수 있어? 보통은 안 되는데 만약 위조 서류를 만들면 모르지. 요즘 그런 사기 많잖아. 저는 당장 집 서류를 확인했어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모두 제대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죠. 수진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미수가,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같은 거 걸려 있는지 확인해봐.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바로 구청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다행히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주차돼 있었어요. 누군가 차에서 내려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죠. 혹시 박영자 씨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대출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고객님 집으로 대출 신청이 들어와서요. 담보평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요?
남자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청자는 아들 민수였고요. 이거 제가 동의한 적 없어요. 무단으로 신청한 거예요. 남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본인 확인이 안 되니까 대출 진행이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후 저는 바로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 허락도 없이 대출 신청을 해? 민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이건 명백한 범죄야. 엄마, 정말 급해서 그랬어. 장인 어른이 다음 주까지 돈 못 구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지금 엄마한테 사기치는 거야.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기는 무슨, 나중에 다 갚을 건데. 나중은 무슨 나중. 당장 이런 짓 그만둬.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다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바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한테 상황을 설명했죠.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세요. 금융 사기 시도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녹음 파일, 문자 내역, 대출 회사 서류를 모두 제출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아들분을 조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제 손으로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다니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그날 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엄마가 날 고소했어? 고소한 게 아니야. 신고한 거야. 너 하는 짓이 범죄거든. 엄마, 어떻게 자식을 경찰에 넘겨? 너야말로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민수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야, 나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엄마, 수진이랑 잘 살아. 나는 내 길 갈게.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조용했어요. 경찰 조사가 진행됐고 민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았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경찰 조사 이후 한 달 정도는 조용했습니다. 민수한테서도 수진이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마음을 추스렸죠. 미숙 씨가 자주 찾아와 줬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숙 씨가 없었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언니, 그래도 이제 애들이 정신 차린 것 같아. 연락도 안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더 이상 싸우기 싫어.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일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군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일단 들여보냈습니다.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가방에서 또 서류를 꺼냈어요. 또 서류야? 나 이제 그런 거 안 봐. 어머님, 이번엔 달라요. 어머님께 정말 좋은 제안이에요. 좋은 제안? 수진이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밥만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그럼 어머님도 계속 여기 사실 수 있고 저희도 필요한 돈을 구할 수 있어요. 반을 넘기라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집을 어떻게 반으로 나눠? 공동 명의로 하는 거예요. 어머님 50%, 저희 50%로요. 그래서 너희는 그 50%로 뭘 하려고?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걸로 대출 받으려고요. 저희 지분으로요. 결국 대출이었습니다. 제 집 반을 가져가서 그걸로 돈을 빌리겠다는 거였죠. 안 돼. 그것도 안 돼.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가 정말 힘든 거 모르세요? 너희가 힘든 건 알아. 근데 그게 왜 내 책임이 돼야 하는데? 어머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집을 내놔야 해? 그게 말이 돼? 수진이가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속지 않았습니다. 연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님, 제 아버지가 정말 힘드세요. 다음 달까지 2억을 못 구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그래서 내 집으로 해결하자고. 내 친정 문제를 내가 왜 책임져? 수진이가 울음을 그쳤어요.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나이가 몇이세요? 73이시잖아요. 언제까지 이 집에서 사실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이니? 어차피 몇 년 후면 민수 거 될 집이에요. 그냥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사시는 것도 비효율적이고요. 저희한테 주시면 훨씬 잘 쓸 수 있어요. 비효율적? 이게 내 집인데 내가 그런 판단을 해? 수진이가 냉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 집은 민수가 상속받아요. 근데 그 전에 상속세만 얼마 나올지 아세요? 3억 가까이 나와요. 지금 저희한테 주시면 절세도 되고 저희도 살 수 있어요. 계산된 말이었어요. 아마 세무사랑 상담까지 받았을 겁니다. 제 재산을 어떻게 가져갈지 철저하게 계획한 거였죠.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이는 눈치채지 못했죠. 수진아, 그럼 나보고 지금 당장 집을 내놓으라는 거야? 당장은 아니어도 공동 명의로라도 바꿔주세요. 그럼 저희가 필요한 돈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편하게 살고 나는? 수진이가 손을 내저었어요. 어머님도 계속 여기 사실 수 있어요. 저희가 쫓아내지 않아요. 쫓아내지 않는다고? 그럼 너희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네. 수진이가 말꼬리를 잡혔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명의를 넘기면 법적으로는 너희 집이 되는 거잖아. 그럼 나한테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수진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에휴, 어머님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저희가 그럴 사람들 같아요? 그럴 사람들 같으니까 걱정하는 거지. 너 지금까지 한 행동 봐. 내 허락도 없이 부동산 불러오고 무단으로 대출 신청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어? 수진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정말 급해서 그랬던 거예요. 급하면 다 용서돼? 범죄도 괜찮아? 범죄는 무슨 범죄예요?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빼앗으려는 거잖아. 수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진짜 실망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힘든데 도와주시기는커녕 의심만 하시네요. 너야말로 실망이야. 시어머니 재산 빼앗으려고 별짓을 다 하네. 수진이가 가방을 들었어요. 좋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어머님 요양원 보내는 것도 방법이죠.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날 요양원에 보내? 법적으로 가능해요. 자녀가 부모님 모시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요양원 입소 신청할 수 있거든요. 수진이는 이것도 알아본 모양이에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죠. 수진아,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갈게요. 근데 어머님, 나중에 후회하셔도 늦어요. 수진이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모든 대화가 다 담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니. 그것도 제 집을 빼앗기 위해서요. 저는 바로 미숙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큰일 났어. 수진이가 날 요양원 보내겠대. 미숙 씨가 놀라 소리쳤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방금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녹음 파일도 들려줬습니다. 미숙 씨가 분개했죠. 언니, 이건 정말 심각해. 변호사한테 상담받아야 해.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요양원 입소는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자녀가 강제로 부모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저 안전한 거네요? 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녹음 파일 잘 보관하시고 혹시 또 협박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수진이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어요. 3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제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죠. 누구세요? 남자가 놀라 돌아봤어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 주인이세요? 네, 그런데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요양원 상담사였어요. 댁따님께서 연락하셔서 왔습니다. 어르신 요양원 입소 상담하러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진이가 정말로 요양원 상담사를 보낸 거예요. 저 따님 없어요. 며느리 있고요. 그리고 저 요양원 갈 생각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실례했습니다. 남자가 돌아갔어요. 저는 바로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엄마, 무슨 소리야? 요양원 상담사를 보냈잖아.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게 수진이가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야. 혼자 사시니까. 걱정은 무슨, 날 쫓아내려는 거잖아. 엄마, 오해야. 그냥 옵션으로 알아본 거야. 옵션? 내 인생이 내 옵션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움직여야겠다고. 그날 저녁 미숙 씨와 만났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사 갈 거야.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미숙 씨가 놀랐어요. 이사? 30년이나 산 집을 떠나겠다고? 어쩔 수 없어. 여기 있으면 계속 괴롭힘 당할 거야. 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그럼 집은 어떻게 할 거야? 팔 거야.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갈 거야. 언니, 미숙아, 이게 최선이야. 평생 이렇게 시달릴 순 없잖아. 미숙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언니.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고 떠나기로요.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들 부부와 제대로 대면하는 거였습니다. 집을 팔기로 결심한 후 저는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혹시라도 수진이가 눈치챌까 봐요.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사를 미숙 씨 소개로 만났어요. 60대 남자 사장님이었는데 신중하고 비밀을 지켜줄 것 같았죠. 어르신, 이 집 시세가 6억 정도 됩니다. 재개발 예정지라 금방 팔릴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안에는 계약 가능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신데요? 제 아들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봤나 봐요. 걱정 마세요. 비밀 보장합니다. 매물이 나간 지 2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건설 회사에서 일하는 40대 남자였는데 현금 매수였습니다. 조건도 좋았어요. 계약금은 이번 주,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어요. 30년을 산 집이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만든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평화롭게 살려면 떠나야 했으니까요.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 직접 만나서 할게. 꼭 와줘. 거절하고 싶었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한 달 후면 이사 가니까요. 저녁 7시에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수진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예전과 달리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차려입었더군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목소리도 밝았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들어가니 민수가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죠.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있었습니다. 엄마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식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러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였어요.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죠. 갑작스러운 사과였어요.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죠. 민수야, 갑자기 왜 이러니? 수진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반성했어요. 어머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요. 젓가락을 놓고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이제 집 이야기는 안 꺼낼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그 이야기 안 할게. 엄마가 싫다는데 억지로 할 순 없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대신 엄마,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수진이도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매주 찾아뵐게요. 생활비도 꼬박꼬박 드릴게요. 생활비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또 그 수작이구나 싶었죠. 생활비는 괜찮아. 나 연금 나오니까. 그래도 자식으로서 당연히 드려야죠. 밥을 먹는 내내 두 사람은 친절했어요. 이것저것 챙겨주고 말도 부드럽게 했죠. 하지만 저는 속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민수가 차를 내왔습니다. 엄마, 차 한잔해. 고마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손녀 이야기, 날씨 이야기, 별것 아닌 것들이었죠. 그러다 수진이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응, 2달 전에 받았어. 왜? 그냥 궁금해서요. 결과는 괜찮으셨어요? 다 정상이라고 했어. 수진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혈압약은 드세요? 혈압은 정상이야. 약 안 먹어. 아, 그러시구나. 뭔가 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잠시 후 민수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부탁이 하나 있어서 불렀어. 역시나였어요. 공짜 밥이 아니었죠. 무슨 부탁? 엄마, 우리한테 집 명의는 못 넘겨줘도 유언장은 작성해 줄 수 있어? 유언장? 제가 죽으면 집을 민수한테 주겠다는 문서를 미리 써두라는 얘기였어요. 유언장을 왜 지금 써? 수진이가 설명했어요. 어머님,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미리 명확하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상속 문제? 나한테 민수 말고 다른 자식 있어? 당연히 민수가 받을 텐데 뭐가 복잡해?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친척들 있잖아. 고모들이랑 외삼촌들. 나중에 그분들이 문제 제기할 수도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 형제들은 다들 자기 재산이 있었습니다. 제 집에 관심도 없었죠. 그럴 일 없어. 걱정 마. 하지만 수진이가 계속 밀어붙였어요. 어머님, 그래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두시는 게 좋아요. 요즘 상속 분쟁 진짜 많거든요. 저는 이제 이들의 속셈을 알았어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유언장을 받아두려는 거죠. 민수야, 너 지금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니? 민수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그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하는 거지. 만약? 만약이 뭔데?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엄마, 오해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야. 수진이도 황급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 말씀드렸나 봐요. 그냥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자는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 대화도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너희 내가 언제 죽길 바라는 거야?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왜 자꾸 유언장 이야기를 해? 내가 죽어야 집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엄마 죽기를 바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뭐야? 유언장은 죽은 후에 효력이 생기는 건데 그게 내 죽음을 전제로 한 거 아니야? 수진이가 눈물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해세요. 저희는 그냥 뭐, 내가 빨리 죽어서 집 가지고 싶은 거지?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대화가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지. 그래, 대화 안 해. 나간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어머님, 가지 마세요. 이야기 더 해요. 할 이야기 없어. 나 이제 너희 얼굴도 보기 싫어.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려는데 수진이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세요.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방법이 있으면 해봐. 나 안 무서워. 문을 닫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녹음을 다시 들어봤어요. 유언장 요구하는 부분, 협박하는 부분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보관했어요. 다음 날 미숙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이가 우리 집 앞에서 서성이더라. 뭐? 수진이가? 응. 언니 집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갔어. 뭔가 하려는 것 같던데? 불안해졌어요. 수진이가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게 분명했습니다. 미수가, 나 이제 빨리 이사 가야겠어. 언니, 계약은 했어? 응. 한 달 후에 잔금 받기로 했어. 그럼 그때까지 조심해. 쟤들이 방해할 수도 있어. 미숙 씨 말이 맞았어요. 앞으로 한 달이 가장 위험한 시기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태풍 전 고요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우편함에 등기 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죠. 뭔가 싶어서 뜯어봤더니 재산분할 청구 소송 통지서였어요. 민수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기가 막혔어요. 민수가 그동안 저를 부양했으니 집의 일부를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부양이라니요. 1년에 몇 번 찾아온 게 부양입니까? 생활비를 준 적도 없는데 무슨 부양이에요? 저는 바로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 아들이 저를 고소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근거가 아주 약한 소송이에요. 걱정 마세요. 정말요? 네. 부양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1년에 몇 번 방문한 게 부양이 될 수 없어요. 금전 지원 내역도 없고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당연히 이기실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소송은 시간 끌기용일 수 있어요. 혹시 집 파실 계획 있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사실은. 그럼 서둘러야 해요. 이 소송 때문에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신청될 수 있거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그게 걸리면 집을 팔 수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최대한 빨리 잔금 처리하세요. 가처분 신청되기 전에 매매를 완료해야 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혹시 잔금을 좀 앞당길 수 있을까요?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급한 사정이 생겼어요. 일주일 안에 가능할까요? 매수자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1시간 후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매수자가 괜찮대요. 이번 주 금요일에 잔금 치르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금요일이면 3일 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됐어요. 하지만 민수와 수진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문 열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할 이야기 없어. 돌아가. 엄마, 소송 취하할게. 그러니까 문 좀 열어줘. 취하하든 말든 너희 마음대로 해. 나는 상관없어. 엄마, 제발. 민수가 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두 사람이 돌아갔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차를 타고 떠나더군요. 미숙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숙아, 금요일에 이사가.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도와줄게. 금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이사 날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잔금을 받기로 했죠. 짐은 이미 다 쌌어요.
미숙 씨가 도와줘서 전날 밤에 다 정리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부동산 사무실로 갔어요. 매수자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함께였죠. 어르신, 신분증하고 도장 가져오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잠깐, 이 거래 무효예요.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어요. 이 거래는 무효입니다. 제 어머니는 판단 능력이 없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당황했어요. 매수자도 놀란 표정이었죠. 무슨 소리예요? 어르신 멀쩡하신데요. 수진이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세요. 의사소견서 여기 있어요. 제가 그 서류를 빼앗아 봤어요. 어느 정신과 의사 명의로 된 소견서였습니다. 내용은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나 이런 진단받은 적 없어.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지난달에 우리랑 같이 병원 갔잖아. 그때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셨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민수와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나 너랑 병원 간 적 없어. 이거 위조 서류잖아. 매수자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거래 취소하는 게 낫겠는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매수자가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나섰어요. 제가 미리 연락해서 오늘 동행하기로 한 변호사였죠. 잠깐만요. 이 소견서 날짜 좀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이거 날짜가 3일 전이네요. 그런데 어르신, 3일 전에 어디 계셨어요? 집에 있었어요. 병원 간 적 없어요. 변호사가 민수를 쳐다봤어요. 그럼 이 소견서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민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엄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치매라서. 그럼 진료 기록이 있겠네요. 병원 이름이 뭡니까? 수진이가 서류를 다시 가져가려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이 서류 위조 의심되네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위조는 무슨, 진짜 소견서예요. 그럼 지금 그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봅시다. 변호사가 소견서에 적힌 병원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죠. 여보세요, 거기 정신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영자 환자 진료 기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3일 전에 진료받았다는데요. 잠시 후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박영자라는 환자는 저희 기록에 없는데요. 민수와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이 소견서는 뭡니까? 간호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소견서요? 저희가 발급한 적 없는데요. 혹시 위조 아닌가요? 변호사가 전화를 끊고 민수를 노려봤어요. 위조 문서 행사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민수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어머님, 제발. 저희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수진아,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마.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어요. 그럼 거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없으시죠? 매수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서류 작성이 재개됐어요. 민수와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잔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됐어요. 6억. 평생 처음 보는 큰돈이었죠. 계약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 30년 집이 이제 다른 사람 것이 됐어요.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야? 우리 가족인데. 가족?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한 적이나 있어? 엄마. 민수야,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저는 부동산 사무실을 나왔어요. 미숙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됐어? 응, 다 끝났어.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어요. 인천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민수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었죠. 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니 민수와 수진이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언니, 섭섭하지 않아? 섭섭하긴 한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새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15평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며 미숙 씨가 말했어요. 언니, 이제 연락처도 바꿔야 해. 응,
오늘 당장 바꿀 거야. 휴대폰 번호를 새로 만들었어요. 민수한테도 수진이한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만 새 번호를 알았죠.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었어요. 30년을 산 집을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더 이상 누가 제 집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집을 팔았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이제 편히 살라고. 다음날 아침 일찍 미숙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민수가 우리 집에 왔었어. 뭐라고 했어? 언니 새 주소 알려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안 알려줬지. 고마워, 미숙아. 민수가 되게 초췌해 보이더라. 후회하는 것 같던데? 그래도 난 돌아갈 생각 없어. 알아. 언니가 맞아. 일주일이 지났어요. 새 동네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시장도 가보고 이웃 할머니들과도 인사를 나눴죠.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누가 저를 괴롭히지 않았고 제 재산을 노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미숙 씨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언니, 수진이 친정아버지가 결국 파산했대. 그래? 응. 그래서 수진이네 집도 경매로 넘어갔대. 지금 전세집 알아보고 있다던데.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도와줬어도 결국 똑같은 결과였을 겁니다. 민수는? 민수도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잘 되길 바라야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6개월이 흘렀어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게 편했어요. 근처에 작은 반찬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평생 해온 일이라 손에 익었죠. 장사도 잘 됐고요. 사장님, 오늘도 김치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어요. 누구도 제 과거를 몰랐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가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왔어요. 제 유일한 친구였죠. 언니,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응, 나도 느껴.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민수 소식은 안 궁금해? 솔직히 말하면 궁금했어요. 아들이 잘 지내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하지만 참았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알고 싶지 않아. 알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결정이 맞아. 언니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어느 날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낯선 여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초췌해 보였죠. 수진아, 어떻게 여길? 미안해요. 한 분 한 분 물어서 찾아왔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께 사과하러 왔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님 집을 빼앗으려 하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진짜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해? 다 끝난 일이야. 알아요.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깊게 절을 했어요. 어머님, 평생 죄짓고 살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수진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컸으니까요. 일주일 후 미숙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민수가 우리 집에 편지를 놓고 갔어. 편지? 응. 언니한테 전해달라고. 읽지 마. 그냥 버려. 언니, 미수가 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편지 안 받을 거야. 미숙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럼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민수가 뭐라고 썼을까?
사과하는 내용일까? 아니면 또 다른 요구일까?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았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엄마, 민수였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떡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길거리에서요. 민수야, 일어나. 사람들이 봐. 싫어. 엄마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여기서 이러지 마.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어. 수진이 말만 듣고 엄마한테 그렇게 대했어. 내가 정말 짐승이었어. 민수가 울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수야, 일단 일어나. 우리 따로 이야기하자. 근처 카페로 갔어요. 민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얼굴 좀 들어봐.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랑 이혼했어. 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었어. 수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 용서가 안 됐거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혼이라니. 민수야. 엄마, 나 이제야 정신 차렸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어. 엄마를 배신하고 상처 주고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상처를 줬어도 여전히 제 자식이었습니다. 민수야, 용서는 쉽지 않아. 시간이 필요해. 알아. 기다릴게. 평생이 걸려도 기다릴게.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수진이네 빚 문제, 이혼 과정, 지금의 삶까지요. 지금은 어디서 사니? 원룸 얻어서 혼자 살아. 회사는 다니고 있고, 딸은 수진이가 키우고 있어. 나는 한 달에 2번 만나. 가슴이 아팠어요. 손녀 얼굴도 못 본 지 오래됐죠. 민수야,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오늘은 이만 가자. 응, 엄마. 다음에 또 와도 돼? 연락하고 와. 민수가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희망을 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미숙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숙아, 오늘 민수를 만났어. 진짜? 어땠어? 많이 반성하는 것 같더라. 수진이랑 이혼도 했대. 언니, 그래도 조심해. 또 속는 거 아니야? 나도 그 생각했어. 근데 이번엔 진짜 같아. 언니가 결정할 일이야. 근데 너무 빨리 용서하지는 마. 미숙 씨 말이 맞았어요. 쉽게 용서하면 안 됐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에 찾아왔어요. 물건도 사고 도와주기도 했죠. 엄마, 무거운 거 내가 들게. 됐어.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야. 내가 할게. 민수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 착했던 아들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꾸준히 찾아왔고 저도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지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지은아. 손녀를 3년 만에 보는 거였어요. 많이 컸더군요. 할머니. 지은이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안았더니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지은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날 셋이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가족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나 다시 시작하려고. 지은이랑 열심히 살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엄마도 다시 우리 가족이 돼줄래? 제가 잠시 망설였어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민수야,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가는 거야. 응, 엄마. 천천히 가도 돼. 나 기다릴 수 있어.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갔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민수와 지은이가 자주 찾아왔고 미숙 씨도 옆에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때 일 정말 미안해.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야. 민수야,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나는 평생 기억할 거야. 엄마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엄마도 처음엔 너를 용서할 수 없을 줄 알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하게 되더라. 내가 힘들었다는 거, 실수했다는 거. 엄마. 하지만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응, 엄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는 포옹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제 권리를 지켰고 제 삶을 되찾았죠.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철이 든 것 같아요.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제가 녹음을 켰던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증거가 있었기에 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증거를 남기세요. 녹음이든 문자든 무엇이든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잘못된 일에는 당당히 맞서세요. 물러서면 계속 당하게 됩니다. 용기를 내서 싸우세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손녀를 보고 아들과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견디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그럼 언젠가는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